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학습과학,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영어로는 하죠. 학습과학이라고도 하고 뭐 바로 직역을 하면 학습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큰 트렌드인 데이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플릭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교육용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문장형 수리 문제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쪽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닌데요.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데이터, 저희 교육 분야에선 교육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관찰자 한 명이 학생 뭐 6명에서 10명 정도 보면 많이 보는 거죠. 관찰자, 꽤 숙련된 관찰자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학생 뭐 6개에서 10개 데이터 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혹은 학생의 단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푸는 문제 수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뭐 많이 봤다. 100문제에서 200문제를 시험을 본다 하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러닝 환경이, 우리 배움의 환경이 컴퓨터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또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지금 1시간, 시간당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러닝상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컴퓨터 기반 튜터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1시간에 약 200개의 행동을 한다라고 치면 거기서 그 각각의 200개의 행동마다 약 50여 개 정도의 자동으로 그 수집할 수 있는 피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문제 한 개를 풀었으면 그 문제를 푸는데 시선 추적 장치를 사용해서 학생이 어디를 보는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 얼마나 그 문제를 빨리 풀었는지, 아니면은 그 만약에 힌트 메시지 시스템이 있다 하면은 학생이 힌트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힌트가 몇 단계까지 있는데 몇 단계까지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피처를 동시에, 피처라고 하면 이제 자질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모집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10,000개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1시간에 컬렉트 할 수 있는 학생이 기존에는 6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됐다면, 요즘은 그 수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 CS101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의 가장 기초적인 수업인데, 여기에 학생이 이렇게 많이 30만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근데 이 수업이 얼만큼 많냐면, 보통 우리가 학부생 수업을 하면 500명 수업이면 엄청 많은 거죠. 100명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 500명 수업이라고 치면 이 500명짜리 학생이 600년 동안 듣는 게 여기 맞먹는 수업이죠. 그래서 1시간에 그럼 이 학생들의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바이오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학습과학을, 우리가 그 교육용 연구를 할 때 데이터를 분석하던 방법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커지면서 빅데이터가 돼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는 이제 학생 한 명이 어떻게 했고,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자동화를 이용하긴 했어도, 지금 이렇게 30만 명씩 듣고 1시간당 데이터 포인트가 10,000개씩 모이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 또 AI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해서 도입을 해야지 이제 지금처럼 많이 데이터를 모으는 시대에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학생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데요. 학습 분석학의 러닝 애널리틱스의 목표를 이제 제가 이건 한 건 아니고 솔라라고 러닝 애널리틱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정의한 학습 분석학의 목표예요. 그래서 학습 분석학의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밝혀진 예측 모델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복지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딥러닝 등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교수학습적 처방, 전통적인 교수학습적 처방 방법을 두 개를 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학생의 학습 성과가 증가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게 학습 분석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분석학과 비슷하게 이제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 또는 한국말로는 교육적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도 같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빅데이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알고리즘과 모델을 찾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야 연구를 조금 소개를 시키기 전에 이건 학습 분석학의 그 정의에 가깝고요. 사실 학습 분석학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그 솔라라는 러닝 애널리시스, Society for Learning Analytics Research거든요. 그 리서치에서 이제 제안한 학습 분석학의 목표인데요. 네,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증진시키는 건데 무엇을 증진시키냐면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인데 이 과학적 발견의 목적은 교육 증진을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학습자 분석이 이제 또 하나의 목표인데 이 학습자 분석을 한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여러 방면에서 모아지니까 이 다방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자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분석학의 목표가 학습자를 지원하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지원하는 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학습 효과의 증진을 위한 실시간 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게 학습 분석학의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러닝 애널리틱스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들을 조금 예시를 볼게요. 사실 최근이라 지금 벌써 2022년이죠. 10년 정도 됐으니까는 아주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이 러닝 애널리틱스 분야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코호트 한 코호트를 봐서 이제 몇백 명의 코호트 하나를 봤는데 이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데이터를 쭉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학생들이 과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잘 할 것인가, 드롭아웃 레이시죠. 그리고 ACT 시험,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을 볼 것인가, 그 선별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 왔나,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의 모은 데이터, 뭐 여기에는 뭐 성적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출석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어텐던스 같은 그런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그러니까 이 학생 한 명만 해도 이게 거의 20년에 걸친 데이터니까 굉장히 많겠죠. 이 학생이 여기 이제 세로축의 학생이거든요. 보시면 몇백 명 있죠. 몇백 명이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학생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것인가, 대학을 진학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조금 더 최근 연구였죠. 지금 2015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교실 환경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존에는 뭐 수업의 결과물,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다면 그 시험의 결과,
정도였다면 이제는 수업 과정에서 학습의 결과가 아닌 학습의 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고 그런 학습 과정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연구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하나씩 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 질문을 할 때 답이 A, B, C, D, E 중에서 뭐니? 하고 학생 각각이 실시간으로 누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교실 환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이 답 아는 사람하고 손 들라고 하면 조금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은 손을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이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답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학생 전체적으로 얘가 수줍음을 많이 타서 손을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대답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건지 이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더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2015년 연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학생이 조금 더 액티브하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알아요. 이 데이터를, 답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인풋을 했다면 이번에는 학생이 그냥 대학 강의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만약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다면 비대면 환경에서 이렇게 듣고 있을 때 학생들이 시선이 어디를 보는가를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카메라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있고 학생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이 여러 개의 카메라에서 비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학생은 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죠. 집중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몇 명 중에 한 10명 중에 2명이다. 다른 학생들은 옆에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주는 분석을 하는 기술을 이제 제안한 연구였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학회에 2015년에 퍼블리시된 학회입니다. 논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건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 그 튜터링 시스템, 그 커그니티브 튜터라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배우는 시스템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 시간에 주고 이제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시나리오 수학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 문제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이 1번 문제 ABC 중에서 정해야 되고 2번 문제도 ABC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 워크시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박스를 학생들이 채워 넣기도 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학생이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맞는 답을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로깅이 되겠죠. 이걸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튜던트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배움이 더 증가하는지 이런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튜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회사로까지 이제 그 효과가 되게 좋아서 회사로까지 좀 발전을 했고요. 1년에 약 50만 명이 사용하고 일주일에 학생들이 80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의 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한 학생보다 이 튜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이 약 배움이 2배 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약 2배 더 많이 배웠더라라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연구인데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그리고 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014년 연구였는데요. 이거는 무크 시스템에서 모은 데이터입니다. 무크가 아까 이제 스탠퍼드 제가 아까 온라인 강의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한 가지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크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시스템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주 차에 그 학생들이 이 해당 코스 웹페이지를 얼마나 브라우징을 했는지, 얼마나 살펴보았는지, 그리고 수업은 들었는지, 파이널 퀴즈는 봤는지, 포럼에 얼마나 액티브하게 참여를 했는지, 퀴즈는 봤는지, 하고 뭐 숙제는 잘했는지, 그리고 뭐 그 학생들끼리 피어 어세스먼트랑 퀴즈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생들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어요. 이 학생들은 이제 그냥 이거부터 할게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는 패스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업을 통과한 학생들, 그리고 이 수업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이 수업을 패스를 했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학생들이고, 이 너는 이제 마저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거든요. 이 수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 그래서 이 4가지 그룹의 학생들이 어떻게 데이터의 패턴이 달라지는지를 이제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유저들이 패스한 유저들은 데드라인에 가까워질 때 조금 더 숙제나 뭐 이런 거 하는 패턴이 이렇게 피크가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피크나 뭐 이런 것을 그런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이제 학습과학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최근 연구를 보시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연구는 굉장히 그러니까 학습과학 쪽에서 조금 더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연구였고요. 조금 더 최근 연구를 보시려면 이제 학습과학 그 학회들을 가시면 볼 수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이 강의 제일 끝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어떤 학회가 있고 이런 거를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이것보다 훨씬 더 최근 연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 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한 그 2가지 이제 연구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거는 플릭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플릭의 약자가 Framework for Learning Improvement of Children's Knowledge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용 앱, 토도수학이라는 교육용 앱을 사용을 한 다음에 이 교육용 앱에서 나온 로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로그 데이터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겠죠. 아이들이 어디를 클릭하는지, 뭐 손가락이 어떻게 뭐 바뀌는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한 토도수학이라는 그 게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연구실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사용된 앱이고요. 이게 거의 미취학 아니면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자까지의 이렇게 그 블럭이 쌓여져 있고요. 여기는 사실은 빈칸이에요. 원래는 빈칸이고, 그러면 요거 아니면 여기 중에 어떤 거를 여기다 갖다 놔야지 18이 되는지를 이제 게임처럼 푸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칸짜리를 딱 갖다 놓고 이 체크 마크를 딱 누르면 18이 답이 맞았으면 뭐 맞았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만약에 다른 블럭을 여기다 갖다 놓았을 경우에는 이 블럭이 튕겨 나가면서 학생이 맞을 때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게임의 분석 결과 같은 경우는 Learning Analytics라는 Learning Analytics and Knowledge라는 학회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이 연구에서는 본 것이 학생들이 어떤 방식, 이 토도수학이 게임 모드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데일리 모드가 있었고 하나는 프리 초이스 모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토도수학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한 30여 개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 따라쓰기, 뭐 숫자 세기도 있고 뭐 숫자 덧셈 뺄셈 이런 것도 있거든요. 프리 초이스 모드에서는 이런 게임들이 쭉 30여 개가 나열이 돼 있고 학생이 고르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을 해야지, 이 게임을 해야지. 반면에 데일리 애드벤처 모드에서는 시스템이 어떤 게임을 다음에 풀지를 이 30여 개 중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제한되고 이걸 다 하면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제한되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진 궁금증은 저희 연구자로서 가진 궁금증은 어쨌든 이런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 수학 지식을 습득을 하려면 게임을 많이 해야지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즉 게임을 지속해야 하는데 어떤 게임의 모드가 그러니까 데일리 애드벤처를 했을 때 학생들이 게임을 지속할까? 아니면 프리 초이스 모드로 했을 때 학생이 그 게임을 계속 더 많이 지속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 같을까요? 이 데일리 모드를 학생들이 더 좋아할까요? 더 좋아하고 계속 게임을 할까요? 아니면 프리 초이스 모드를 좋아하고 계속 할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답은 볼 수 없지만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자로서 또한 그 학생들의 학습을 분석하는 이제 과학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존에 알려진 교육용 이론에 기반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과학자의 태도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연구에서는 아마도 그 데일리 모드보다는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게임을 오래 할 것이다. 리텐션, 즉 게임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기존 교육 연구에서 사용한 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배경, 교육 지식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 로커스 오브 컨트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이제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 이제 어떠한 일의 성공이나 또한 실패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지 이게 이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고요. 이제 엑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일의 실패나 성공의 원인을 외부의 요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이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둔 학생들, 즉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학생들은 그 셀프 모티베이션이 높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티베이션이 높은 거죠.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확률도 더 낮고요. 더 자기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그 배움의 그 성취도에 있어서도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다고 이제 기존에는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이게 대학생들이나 뭐 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됐었거든요. 과연 이 어린 아이들, 저희 아까 이 토도수학 게임이 뭐 미취학이나 저학년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또 수업이 아닌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하는 에듀케이셔널 게임이라는 환경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아이들이 과연 게임을 더 오래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학생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게임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학생들이죠. 프리 초이스 모드를 더 선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아이들이 프리 초이스 모드를 더 많이 선택한 아이들, 그리고 반대로 엑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이 높은 아이들이 데일리 어드벤처를 많이 선택한 아이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애들이 이제 게임을 더 오래 지속하고 드롭 아웃 레이트도 낮으니까 리텐션도 높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교육적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36만 명에게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 1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이 이 유저인데, 그러니까 36만 명에서 데이터를 모으기는 했는데, 이 데이터의 분석 단위를 파트라는 분석 단위를 정의를 했고, 이 파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거의 60만 개 정도의 분석 단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개인 유저를 분석 단위로 안 하고 이 파트라는 단위를 분석 단위로 정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파트 정의를 알려드려야겠죠. 파트라는 거는 만약에 사용자가 게임을 지속했던 기록이 4주 이상이 없을 경우 새로운 분석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4주 게임을 뭐 한 일주일 동안 하다가 4주 이상 안 했다. 그렇다가 다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나 도도 수학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즉 엄마가 어느 날 요즘 그 게임 왜 안 하니 한번 해봐, 옆집 아줌마 애 보니까 토도 수학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같은 플레이로 보면 안 된다. 외부의 요인일 테니까. 그런데 저희가 분석단을 이렇게 쪼갰고요. 그래서 나온 단위, 그리고 이상하게 너무 길이가 길다. 예를 들어 표준 편차 2개 이상 길다. 평균 아이들이 한 30일 가량인데 어떤 아이는 1년 동안 지속했다더라. 그럼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잖아요. 그런 건 아웃라이어로 해서 데이터를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 34만 5천 명 정도의 유저와 56만 개 정도의 파트가 남아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빅데이터죠. 몇십만 개 단위니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포스트헉 애널리시스, 컴패리슨 애널리시스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한 분석 방향으로만 하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스토리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저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금 더 확신도 있고 조금 더 입체적인 스토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의 방법은 다 해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분석 방법은 결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듣고 이제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뒤에 보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전에 일단 이 세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어떤 게임 모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 초이스 모드인지 데일리 모드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생 한 명에 대해서 A라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프리 초이스 모드를 더 많이 하는지 데일리 모드를 더 많이 했는지를 일단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저의 98%가 도미넌 모드가 있었어요. 즉, 둘 중에 한 가지 모드를 더 선호하는 이 선호도가 뚜렷이 나타났고요. 두 개 모두에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 2%의 유저겠죠. 이 유저들은 저희가 데이터에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한 결과 이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호하는 유저들이 61%였고요. 데일리 모드를 선호하는 유저라고 하면 안 되고 파트 분석 단위가 있으니까 파트가 37%였어요. 그래서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파트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게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유저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이게 첫 번째 분석 방법인데요. 첫 번째 분석 방법에서는 프리 초이스와 데일리 모드 두 모드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리텐션이잖아요. 그래서 리텐션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파트 며칠 동안이나 풀었냐를 비교를 했고요. 봤더니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이 평균 36일 동안 푼 반면에 데일리 모드는 평균 26일 동안 열흘이나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설에 예상했던 대로 그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프리 초이스의 아이들이 리텐션이 더 길었고요. 또 이제 몇 문제를 풀었는지도 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100문제 푼 아이가 있을 수 있고 3일 동안 익스트림 케이스로 가자면 뭐 1000문제 푼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데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100일 동안 푼 아이가 더 오래 푼 걸로 나타나니까 이제 문제 수를 기준으로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은 600문제, 데일리는 430문제. 그래서 이것도 가설대로 프리 초이스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높은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 수를 풀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저희 10시 반까지인가요? 수연 씨? 네, 저희 2시 50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2시 50분, 10시 네. 50분. 네, 제가 지금 미국에 미국에 있어가지고. 계시죠? 네. 네네. 네네. 50분까지가 네네. 당연입니다. 너무, 네. 너무 자세히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두 가지 분석을 더 했는데, 포스트 홉 애널리시스와 그리고 컴패리슨 애널리시스. 이 두 가지 방법 다 저희 가설과 일치하게, 프리 초이스를 선택한 유저일수록 더 이제 파틀렛스가 길었고 데일리 모드를 선택한 유저일수록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반대 방향의 성향을 나타내서 첫 번째 그 분석 방법과 일치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분석 방법도 일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을 제가 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분석 방법으로 봤을 때 다 이제 도미넌 모드가 프리 초이스일 때 리텐션이 길었더라. 이런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아까처럼 뭐 어떤 데일리 모드로 했냐, 프리 초이스 모드로 했냐, 아니면 학생이 문제를 맞췄느냐, 틀렸느냐, 얼마나 며칠 동안 했느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학생이 각 게임을 풀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일자 숫자 카드를 가져다가 여기다 놨더라. 계란을 가져다가 이 굿자에다 놨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학생의 이걸 트레이스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트레저토리 데이터를 다 알 수 있어서 저희가 학생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이 문제를 푸는 액션이 이렇게 커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커브는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몇 번이나 이렇게 플립
했는지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이 만약에 답을 딱 보고 답을 바로 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답을 딱 갖다 놓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본 것은 학생들이 이 커브나 이런 플립 패턴이 얼마나 맞느냐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그 찍는 행동이라고 그러죠. 게스하는 행동. 학생들이 얼마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 이 두 가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결론으로는 학생이 이 게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더 커브 패턴과 이 플립 패턴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았고, 반대로 학생의 이제 성취도가 높으면 이렇게 이 네게티브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그리고 또 다른 터치 트래젝토리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분석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음소거랑 비디오 중지하고 물 한 잔만 가지고 올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학습 과학과 학습 분석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규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학습 과학과 학습 분석의 차이는 그러니까 그냥 같은 learning analytics를 제가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학습 과학,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학습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learning analytics인데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analytics니까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분석이라고 직역을 한 거고 이 두 가지 다 learning analytics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로 적어 놓은 거고요. 빅데이터 수집은 이 업체 토도수학 업체에서 저희에게 로그를 주면서 이렇게 로그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학생들의 어떤 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의뢰를 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오픈 소스로 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이 리포지터리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토도수학이란 업체의 경우는 사실 엑스프라이즈란 대회에 참가해서 그 대회에 키키스쿨이라는 이제 토도수학과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모두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엑스프라이즈에게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키키스쿨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로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한 가지 예이고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교육용 오픈 소스가 많이 나오면서 로깅이 가능한 것이 찾아보시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문장형 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이었다면 여기는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딥러닝 기술. 요즘 딥러닝으로 뭐 컴퓨터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뭐 바둑도 두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죠. 근데 그 딥러닝 기술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한 거는 수학 문제, 문장제 문제를 자동으로 풀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장제 문제의 예시를 여기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의 2배보다 8이 더 크다. 그리고 두 수의 합은 20이다. 그러면 두 수 중 작은 수와 큰 수는 각각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런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과 정답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수학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이 정답식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면 학생의 문제풀이 과정에 개입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연습 문제를 뭐 자동으로 이런 숫자나 아니면 이런 그 명사만 바꿔가지고 생성을 하면 새로 생성된 연습 문제에 관한 풀이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이제 사람이 일일이 풀 필요 없이 자동으로 풀이를 해서 이제 학생의 답과 비교해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형 수리 문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제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식과 이 답, 16이랑 4 답을 도출하는 이제 과업입니다. 일단 이게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배경을 제가 사실 잘 듣지 못했는데 주로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은 연구자이신가요? 아니면 수연 씨가 대표로 교사분들이 많습니다. 네. 교사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이런 문장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장제 문제는 현재 대략 83%의 정확도로 컴퓨터가 풀 수 있어요. 생각보다 높나요? 낮나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expectation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 83%의 정확도를 내려면 그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컴퓨터한테 이 문제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찾아봐야 돼라고 힌트를 많이 줬을 경우에 83%고요. 요즘 얘기하는 그냥 순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해서 푼다면 정확도가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40%나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기존의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 크기가 작을 때는 효과를 발휘하다가 데이터셋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커브가 플랫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딥뉴럴 모델이라고 하는 최신 모델들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뭐 인공지능의 뉴럴 모델, 신경망 모델이 이렇게 두 단어가 많이 같이 다니는 이유가 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으면 성능이 기존 알고리즘보다도 더 안 좋아요. 이렇게 40% 차이가 날 정도로요. 그러다가 데이터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이 성능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큰 게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게 500문제 정도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수학 문제를 500문제와 그에 해당하는 풀이만 있어도 사실은 꽤 크죠. 저희 그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500개를 일일이 다 풀이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기존 딥러닝 모델에서의
몇만 개, 몇십만 개를 생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이 40%의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조금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까 40%, 44%의 성능을 내는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식이 있고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 식의 x와 요 그 변수와 숫자와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읽으면 2 곱하기 x1 x0 빼기 2x1 이퀄 8이다. 요 식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라면 이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 구조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하게 풀어서 익히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플랫한 구조가 있으면 이 플랫한 구조로 가면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그 놓치는 것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2 곱하기 x1 이 관계가 이게 한 개의 덩어리인데 여기서는 일단 여기랑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가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한 덩어리인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이 한 덩어리다라는 거를 명시해 주는 방법을 하나를 썼고요. 그거를 이제 expression fragmentation issue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팔자가 팔자라는 숫자를 이제 문제에서 본문에서 가져서 알 수 있는데 이 팔자가 이렇게 n1으로 치환이 됐죠. 그래서 얘네 사이에 링크가 있어야겠다. 본문에서는 8이라고 나왔지. 원래 주어진 문장제 문제에서 8이라고 나왔지 n1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n1으로. 저희가 이 기존의 문장에 나온 8이라는 숫자와 이 머신러닝의 N1이라는 이 변수에 이렇게 포인터를 줘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포인터의 개념인데 이렇게 링크를 시켜줘서 딥러닝 모델이 이 N1이 이 8에서 나왔구나라는 이 관계를 좀 알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그 기존의 우시스킨의 연구에서 사람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이 논문에서 사실 착안을 했었고요. 이 논문에서 이 우시스킨이 사람은 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존의 딥러닝 모델에는 이 처음 2가지 방법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 방법, 이 4번째 방법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단위를 묻는 방법 그리고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묻는 것, 포인터를 묻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한 딥러닝 모델의 아키텍처고 뭐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그 CS 그 컴퓨터 사이언스 배경이 아니신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줬고 저희가 이 바뀐 구조로 3가지 종류의 데이터의 그 성능을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14문제로 이루어진 ALG 514라는 데이터셋 그리고 드로 1K라는 그 1000문제, 1K가 1000이죠. 그래서 1000문제짜리, MAWPS라는 2300문제짜리 이렇게 3가지 데이터셋의 성능을 평가를 해봤고요. 성능 평가는
이 514개 중에서 자동으로 수학 문제 풀이했을 때 몇 문제를 맞췄느냐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거든요.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에는 여기 ALJ514의 경우 손으로 풀었을 때 83%의 성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고 기존에 딥러닝만 사용했을 때는 44%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81% 정도였으니까 거의 따라잡았죠. 그래서 44%에서 81%로 손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수학 엑스퍼트들이 이러한 점을 봐야 된다라고 풀어서 머신에게 힌트를 줬을 때와 거의 대등한 성능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도 기존에 이제 사람이 어떤 걸 풀어야 돼라고 알려준 성능이 이제 이 드로1K에서는 6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고, MAWPS는 기존의 최고 성능이 78.9%였는데 이제 84.5%,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꽤 많은 5%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었죠. 보시면은 이 성능 개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데이터셋 크기랑도 상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딥러닝 모델 경우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500문제, 1000문제, 아까 이게 2000문제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해서 딥러닝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아지는 패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모델들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이디어, 그 변수들을 묶어주는 한 개의 단위로 묶어주는 것과 그리고 포인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들이 과연 효과적이었는가도 한번 봤고요. 봤더니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아무것도 사용 안 했을 때는 성능이 27%에 불과했는데 이 익스프레션 첫 번째 아이디어를 사용했더니 42%로 올랐고 이 두 번째 아이디어를 사용했더니 75%로 성능이 올랐고요. 이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하게 성능이 여기서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공개된 영어 데이터셋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를 합치면 약 1600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히 ALJ514를 가지고 영어와 좀 비슷한 성능을 내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했고요. 아까 영어에서 81% 정도 나왔는데 이제 한국어로는 80% 정도의 정확도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면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와 숫자에 대한 해설을 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가 7개의 오디오 카세트를 의미한다. 이 3이라는 숫자